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제는 이제 그 욕망과 자유의 윤리학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수유너머 104에서 공부하고 있는 손기태라고 합니다. 신학과 종교학, 철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강좌나 책을 또 쓰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 그 스피노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 어렵지 않게 까다로운 내용보다는 쉽게 우리가 스피노자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주제를 욕망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이제 스피노자 하면은 신 즉 자연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또 범신론자 이렇게 설명되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스피노자를 잘 설명해 준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스피노자는 욕망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욕망을 주제로 해서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고대나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욕망이라는 건 굉장히 부차적인 주제였어요. 주로 이성이라든지 존재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철학 공부를 했지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다룬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피노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주목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다른 철학자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욕망에 대해서 주목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철학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스피노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도 사실 스피노자 공부하기 전에는 그거로 알고 있었어요. 신즉자연, 범신론자, 또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철학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사실 이 사과나무 심으라는 얘기도 사실 스피노자가 한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 루터가 했다는 얘기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한 것은 또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심자라고 하는 얘기는 곧 그만큼 긍정의 철학자라는 것이겠죠. 그 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스피노자는 분명히 긍정의 철학자고 그것도 특히 욕망과 관련해서 긍정의 철학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스피노자가 살던 시대 17세기 유럽입니다. 스피노자는 이 17세기 유럽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17세기 유럽은 사실 굉장히 격동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이제 그 과거 중세를 지탱하던 철학, 사상, 학문들 이런 것이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근대 새로운 학문, 철학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격변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급속히 변화하던 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의 시대이기도 할 거고 격변의 시대이기도 할 텐데요. 스피노자가 살았던 이런 시대는 이제 스피노자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 새로운 학문 이런 것을 또 접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징적으로 또 그런 거 있죠. 그 중세 때까지는 모든 진리의 기준, 판단의 기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세계관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성서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던 시대였죠. 하지만 이조차도 이제 근대에 들어서면서는 신을 또 이 성서를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 자리를 대체했던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과학의 발견입니다. 새로운 과학이 이제 출현하면서 기존의 중세적인 세계관을 대체하고 있었죠. 사실 중세 때 누굽니까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이제 천동설을 얘기했죠. 그 사람은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 밖에 있는 모든 별들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여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얘기합니다. 그쵸?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지구도 다만 여러 별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네, 그렇게 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진리의 기준이라고 여겼던 성서도 더 이상 진리의 기준일 수 없었고요.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기던 지구도 이제는 더 이상 중심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 하나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진리, 또 지구가 중심이었는데 더 이상 중심이 아니게 된 시대에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가? 무엇이 과연 진리의 기준일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시도했던, 그러니까 진짜 진리의 기준이 무엇이고 참된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이것을 물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데카르트입니다. 그렇죠? 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함으로써 그 의심을 통해 확실한 것 하나 찾으려고 했습니다. 가장 어떠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의심될 수 없는 확실한 것, 이제 그걸 진리라고 말을 했죠. 그런 진리는 데카르트한테 뭐였습니까? 인간의 정신이었어요. 아무리 의심해도 내가 심지어 꿈을 꾸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으로부터 속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었죠. 내가 생각해야만 속을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해야만 꿈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고 있는 동안에도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나의 정신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바로 이 코기토 원리를 철학의 제일 원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모든 학문의 제일 원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데카르트는 이제 그렇게 근대의 시대를 근대 철학의 문을 열어 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근데 잘 볼 수 있듯이 뭘까요? 데카르트에게서도 여전히 인간은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철학의 중심, 진리의 중심을 인간으로 두었어요. 중세까지는 철학의 중심, 세계의 중심, 모든 것의 기준은 사실은 신에게 있었죠. 이제 데카르트에게로 와서 즉 근대로 오면서는 모든 것의 중심을 인간으로 두었던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철학, 당시에 이제 데카르트 철학은 이 가장 새로운 조류였어요. 새로운 학문이고 새로운 흐름이고 그야말로 가장 그 신선한 학문이었던 것이죠. 스피노자도 아주 열성적으로 데카르트의 학문을 배웁니다. 데카르트의 철학을 공부하지만 그는 데카르트와 정반대로 탈인간 중심적인 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데카르트가 이제 굉장히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그럼으로써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반면에 스피노자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과 이 자연과 신이 모두 하나의 동일한 세계에 속해 있다라고 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동시대 사람이지만 데카르트와는 또 정반대의 입장에서 철학을 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스피노자는 기존 그 근대 철학의 출발점에 서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근대 철학과는 굉장히 다른 지점에서 이 철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근대에서는 하나의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싸라는 표현하죠. 아웃사이더인데요. 사실 그런 바람에 스피노자는 이 자신이 속했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도 파문을 당하는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가 신을
자연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당대에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죠. 그 중세 때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신은 어디까지나 왕과 같은 존재고 군주와도 같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스피노자가 생각했던 신은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고 봤던 거거든요. 신이야말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고 모든 존재와 그 일치하는 자연 그 자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단순히 영적인 존재라고만 볼 수는 없고 신은 신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까지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특히 랍비들이 스피노자를 아주 격렬하게 비판을 했던 것이죠. 어쨌거나 스피노자는 이렇게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결국 파문을 당하고요. 그럼으로써 사실 그의 본격적인 철학을 전개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레즈라는 사람은 들레즈는 이 스피노자에 대해 스피노자의 저서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폭탄을 장전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통념, 당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폭파시키는 또 그 사상과 통념의 정면으로 대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피노자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스피노자는 스타일이 그렇게 그 과격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책들을 봐도 그의 그 문체는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사람들의 상식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온화하고 점잖게 쓰여진 글이지만 들레즈가 보기에는 그 안에는 폭탄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런 이유에서였을까요? 이 스피노자의 책은 사실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피노자는 이 생전에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지 못했어요. 몇 편의 글을 내기는 했지만 나중에 자기에 대한 그 반발, 자기에 대한 그런 비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익명으로 책을 냈죠. 신학정치론이 이제 익명으로 나왔던 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이 책 분명히 스피노자가 썼을 거야 다 짐작했다고 그래요. 그런 만큼 스피노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셈이죠. 이게 나중에 스피노자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인 에티카는 그래서 출판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책은 다 써놨지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격렬한 비판과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혼란은 피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어쨌거나 에티카는 나중에 그 스피노자의 친구들이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서인 정치론은 한참 후에 또 출간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스피노자는 살았던 당대는 굉장히 많은 비판과 멸시, 이런 그 사람들로 굉장히 많은 그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오늘날에는 스피노자는 이 새롭게 또 주목받는 이 사상가가 되었습니다.